손녀의 신랑감. 조선시대 연안 부사로 신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렴결백한 인물이었지요. 한 번은 욕심 많은 후궁이 이 지역에 넓고 큰 호수가 탐이 나서 호수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궁은 머리를 썼지요. 마치 어명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임에게는 통하질 않았습니다. 어명이라 해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농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몫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차지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지요. 후궁이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되자 정말 어명을 내렸지만 역시 그의 생각은 마찬가지였지요. 임금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신임이란 사람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힘이란 40여 년간 벼슬을 하면서도 욕심 없이 청빈한 생활을 한 것이 세상 모두가 알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임에게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임에게는 혼자 된 며느리가 있었지요.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뜨고 외동딸 하나만 키우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나이가 차자 혼인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시아버지인 신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딸아이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랑감은 아버님이 직접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신임은 며느리에게 어떤 사위감을 원하느냐고 물었지요. 며느리가 하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80이 넘도록 해로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재상이 될 만한 능력과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임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 몸으로 딸을 키운 며느리가 안쓰러워 장담은 할 수 없었지만 찾아보겠다고 하였지요. 손녀의 사위감을 찾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임은 평교자를 타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잠시 후 신임은 하인에게 한 아이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 아이는 유척기라는 아이였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신임이 부른 아이는 하인들이 보기에는 영 아니었지요. 옷차림새는 남루하기 그지없었고 얼굴은 아주 못생겼었습니다. 그야말로 형편없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신임은 아이에게 이름과 집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이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집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임은 하인을 시켜 명했습니다. 아이의 부모에게 이리 말하거라. 부사 신임에게는 홍기가 찬 손녀가 있는데 대개 아들을 신랑으로 정하여 혼인을 시키고자 하니 그리 알고 있으라 여쭈어라. 손녀 사위감을 정한 신임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리도 기다리던 사위가 너무나 궁금하였지요. 어느 집 누구의 자손인지 사람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임은 말을 하지 않았지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 혼인을 하면 알게 될 터이니 급하게 서두를 것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궁금하여 못 견딘 며느리는 하인들로부터 유척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그런 집에 시집 보낼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데다가
늘 바르게 살아온 시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 안 된다고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누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드디어 혼인 날이 되어 식을 치르는데 신랑을 보니 신임의 며느리는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인들의 말이 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듣던 그대로였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무엇이 좋은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유척기가 신부가 된 신임의 손녀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랑 신부는 하룻밤도 자지 않고 다시 신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신임이 묻자 유척기가 말하였지요. 너무 가난하여 저녁 거리조차 없습니다. 하인들과 말들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니 저로서는 별다른 묘안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일이 다시 왔습니다. 새 신랑은 든든한 처가가 생겼으니 기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았지요. 장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고생을 하느니 함께 사는 게 좋겠다 싶었고 신임도 아무 말 없이 손녀와 손녀 사위를 받아들였지요. 그 유척기는 아내의 방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혼이라고는 하지만 신임이 보기에 유척기가 너무 치마폭에만 안주하는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안주인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 될 일이니 이제 사랑해서 묵도록 하게나. 그런데 신임이 워낙 청빈한 생활을 했던 터라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방이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손녀 사위와 처 할아버지가 한 방을 쓰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유척기의 잠버릇이 고약하여 자다 보면 유척기의 다리가 그의 배를 짓누르거나 감히 그의 다리 위에 제 다리를 올려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을 내었지요. 그럴 때마다 유척기는 놀라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안채로 보내었지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장모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의 금슬도 좋아 보이고 그제서야 장모는 마음을 놓았지요. 세월이 흘러 신임은 해안 고을의 원림으로 가게 되었는데 유척기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은 먹이 특산물이었는데 유척기가 먹에 관심을 두자 신임이 말했습니다. 먹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다 쓰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유척기는 먹 500개를 가져다가 광에 쌓아두었지요. 마침 특산물을 임금에게 진상하려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불만이 생겼지만 신임은 손녀 사위를 믿었지요. 그리고 다시 먹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유척기는 그 많은 먹들을 돈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무작정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을에서는 그가 후덕한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지요. 이 밖에도 유척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관직이 주어지고 날로 그 명성은 높아져서 훗날 재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모가 원하던 사위가 된 것이었지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신임이 유척기를 남다르게 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진이 이야기. 황진이의 어머니는 진현금이라고 아전의 딸이었지요. 황진이의 어머니가 어느 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황진사의 아들과
서로 눈이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은 정을 통하였지만 결혼은 할 수 없는 사이였지요. 어쩔 수 없이 진영금은 혼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황진이었지요. 황진이의 어머니는 그다지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달랐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100이면 100, 그녀에게 시선을 줄 정도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양반집 딸 못지않게 학문을 익히고 예의 범절을 배웠지요. 8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0살 때 한문 고전을 읽어내고 한 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서화에 능하고 가야금에도 뛰어났지요. 황진이가 15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절세 미인으로 소문난 황진이를 연모하던 순진한 한 젊은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속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젊은이의 어머니가 황진이의 어머니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사위로 맞아달라고 간청을 하였지요. 하지만 진 씨는 그 애원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황진이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해주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마침내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가 글을 읽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상여가 황진이의 집 문 앞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황진이를 사랑하다 상사병으로 죽은 동네 총각이 상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황진이는 소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자기 치마를 벗어 관을 덮어주고 슬프게 곡을 하니 그때서야 상여가 움직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황진이는 스스로 기생이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었지요. 황진이는 첩의 딸로서 멸시를 받으며 규방에 묻혀 일생을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심을 실천하자면 자신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하였지요. 그래서 오직 길이라면 기생의 인생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적에 입적하게 되었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황진이의 거침없는 성격과 미모는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까지 그녀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길 정도였지요. 당시 개성에서는 유명한 학자와 선승이 있었습니다. 학자는 화담 서경덕이었고 선승은 지족암에서 30년 동안 참선한 지족선사였습니다. 지족선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평소에 이 두 사람을 흠모하였지요. 그래서 그 인물 됨됨이를 시험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경덕을 찾아가서 수학하기를 부탁했고 서경덕도 승낙을 했습니다. 황진이는 얼마 동안 서경덕을 찾아가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하루는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경덕에게 침실에서 같이 자며 공부를 하자고 하였지요. 서경덕 또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을 서경덕과 한 방에서 동거하며 지내었지요. 황진이는 별별 수단을 모두 써서 서경덕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요. 그 후에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시험하러 지족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황진이가 지족선사에게
제자로서 수도하기를 청하였지요. 하지만 지족선사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며칠 뒤 소복 단장으로 과부의 복색을 하고 지조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남편을 위하여 불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사가 있는 바로 옆방에다 침소를 정하였지요. 황진이는 밤마다 불전에 가서 불공을 하는데 자기의 손으로 축원문을 지어서 그 좋은 목청으로 처량하게 읽었습니다. 처음에 노선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하였지만 점점 황진이의 청한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황진이는 능란한 사교성과 수완으로 그 선사를 마음대로 놀리어 결국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황진이는 자유분방한 성격태로 경치 좋은 곳을 유람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의 명성을 듣고 있던 서울의 한 젊은이가 개성으로 놀러를 오게 되었지요. 유람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에 황진이는 금강산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황진이는 번잡한 행장을 모두 버리고 굵은 삼배 치마를 입고 망태를 쓰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동행한 젊은이 또한 무명옷에 삿갓을 쓴 보찜 차림이었지요. 유람길에 나선 그들은 수백 리 길을 걸어서 금강산에 이르렀습니다. 황진이와 젊은이는 날마다 희열에 넘쳐 금강산의 명소를 둘러보며 서로 노래도 부르고 화답시도 지었지요. 이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유람에 어느덧 노자도 떨어져 거의 굶다시피 하는 지경이 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황진이는 같이 갔던 젊은이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유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 다친 다리를 이끌고 민가나 절간에서 밥을 빌어먹으면서도 금강산의 명소들을 모두 돌아보고서야 그곳을 떠났습니다. 황진이는 40 전후에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기 전 자기가 죽거든 관은 짜지 말고 동물들의 먹이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뒤 개성 근처의 장단에 묻어주었습니다. 지금도 황진이의 무덤이 있고 그녀가 살던 우물에서는 약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 조선 중기 문신인 상진 이야기입니다. 상진은 중종 11년 세원시에 합격하고 3년 뒤 문과에 급제하였지요. 검열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길에서 한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검열이란 예문관에 속하여 사쪽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정구품 벼슬을 말합니다. 이보시오, 그 2마리 중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상진 가까이 오더니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나긋하게 말하였지요. 저 짐승의 마음도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될 경우 잘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못한다고 하면 화를 내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놈이 좀 낫습니다. 상진은 그 농부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숨은 군자이시군요.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상진은 농부에게 사죄하고 이때부터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짧아 절뚝거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절름발이라고 하였지만 상진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짧은 다리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지만 한쪽 다리가 길어서 그런 것이오. 그는 평생토록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서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젊었을 적에 점을 잘 치는 홍계관에게 점을 친 일이 있었지요. 홍계관이 그때 그의 일생 동안의 기륭회복과 죽는 연월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상진이 지나간 세월 속에 벌어졌던 일들이 홍계관의 말과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므로 홍계관이 죽는다고 말한 그에 이르러 미리 수의를 준비하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 죽지 않고 아무런 탈이 없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홍계관이 매우 이상히 여겨 상진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니 상진이 물었습니다. 내 자네의 점을 믿고 명이 다할 줄 알았는데 맞지 않는 것이 무슨 좋아요? 예전 사람이 남모르게 적선한 탓으로 수명을 연장한 이가 덜어 있었는데 대감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내 수찬으로 있을 때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바닥에 붉은 보자기가 하나 있기에 주워보니 순금으로 된 술잔 한 쌍이 있었다네. 그래서 그 보자기를 가만히 보관해두고 방을 붙여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전의 수락관 별감이 마침 자손의 혼인이 있어 몰래 대궐 주방에 있는 금잔을 빌려 내왔다가 길가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수없이 살해하고 간 일이 있었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대감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바로 그런 덕을 베푼 일들 때문입니다. 상진은 15년 뒤에 죽었는데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강한 백제를 만든 왕.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2만 명이 넘는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치안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근구수 태자는 근초고 왕의 명을 받고 고구려군을 막기 위해 지향으로 달려왔지만 함부로 나아가 싸울 수가 없었지요. 영토를 넓혀가던 고구려는 남쪽의 백제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고구려와 맞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근구수 태자는 고구려군의 형세를 살피며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군대를 꺾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기라는 사람이 근구수 태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백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대왕께서 타시는 말의 말굽을 망가뜨리고 말았지요. 저는 처벌이 두려워 그날로 고구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백제로 돌아온 것이야? 싸움에 이길 방도를 말씀드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고자 하옵니다. 고구려군을 물리칠 방도가 있단 말이냐? 고구려군은 수가 많아 보이지만 모두 가짜로 수가 많아 보이게 꾸민 거짓 병사들입니다. 붉은 깃발을 가진 군대만이 고구려 왕의 정예군이니 그들을 먼저 치십시오. 근구수 태자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려로 도망친 자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거짓을 고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어 고구려로 도망을 쳤으나 위급에 처한 백제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근구수 태자는 눈물로 고하는 사기의 말을 믿고 백제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붉은 깃발의 군대를 먼저 섬멸하라. 백제군은 일제히 붉은 깃발의 군대를 향해 돌진하였지요. 근구수 태자의 공격에 붉은 깃발의 군대가
삽시간에 무너지자 고구려군이 놀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구수 태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고구려군을 맹렬하게 추격하였지요. 근구수 태자의 추격이 수곡성 서북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장군 막고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했습니다. 이미 고구려군을 공격해 얻은 것이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십니까? 근구수 태자는 막고의 말이 옳다 여겨 추격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말을 멈춘 자리에 돌을 높이 쌓아 표시를 하고 그곳에 올라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누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겠느냐? 근초고 왕은 근구수 태자를 한강 남쪽에서 맞이했습니다. 과연 백제의 태자답구나. 백제의 앞날이 네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러나 근초고 왕은 승리의 기쁨을 오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양 전투에서 크게 패한 고구려가 다시 백제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국 원앙이 이끄는 군대가 폐강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내가 몸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고구려군을 섬멸하겠노라. 근초고 왕은 근구수 태자와 함께 폐강으로 향하였지요. 지난번 패배를 갚기 위해 고구려 왕은 앞뒤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폐강 상류의 군사를 은밀히 매복시켰다가 기습을 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야. 병법과 지략에 뛰어났던 근초고 왕의 생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지요. 백제 군사가 매복한 줄도 모르고 폐강을 건너던 고구려군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하는 고구려군의 뒤를 쫓아 계속 공격하라. 근초고 왕은 백제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백제의 3만 정예군의 불같은 공격을 받은 고구려군은 크게 당황하였지요. 평양성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백제군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가 한창 치열해질 무렵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화살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대왕폐하, 고구려 왕이 독화살에 맞아 살기 어렵다 하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백제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요. 하지만 고구려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투를 지휘하던 근초고 왕은 근구수 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고구려 왕이 죽어간다 하니 공격을 그만 멈추고 도성으로 돌아가자. 이대로 계속 공격한다면 평양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평양성을 함락하기는 쉽지 않다. 왕이 화살에 맞았으니 고구려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할 것이야. 또한 왕이 곧 죽을 것이니 고구려도 백제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니 이 싸움은 우리가 크게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야. 근초고 왕은 군사를 돌려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근초고 왕의 생각은 그대로 들어맞았지요. 이 싸움에서 백제가 크게 승리한 뒤 고구려는 감히 근초고 왕이 다스리는 백제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근초고 왕은 막강하던 고구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느 나라보다 강한 백제를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연못에서 나온 아기.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못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비치더니 옥으로 된 상자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지요. 아니 저게 무엇이?
할머니가 놀라 보고 있는데 상자가 연못가로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얼른 그 옥함을 건져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단옷에 쌓인 아기는 할머니를 보자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도 던져준 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세상에 귀엽기도 해라.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귀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키우고 싶었지요. 그러나 예사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대궐로 안고 가게 되었지요. 할머니는 사연을 이야기하고 아기를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아기는 대궐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아이의 이름을 우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라는 뜻으로 도울 우자를 쓴 것이었지요. 우는 어찌나 똑똑한지 3살 때 천자문을 줄줄 외더니 10살이 되어서는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까지 했습니다. 우는 벼슬 자리로 나아가 고려시대 들어서는 정승에 올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었지요. 누구보다 우정승을 아끼던 임금님은 어느 날 우에게 성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늘을 높이 받들라는 뜻으로 받들 봉자를 써서 봉치라는 성을 내려주었습니다. 봉우 정승은 나라 살림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봉우 정승의 후손 중에 봉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봉우처럼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지요. 봉우의 5대 손인 봉천우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다 그 할머니의 은혜 때문이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여 봉천우는 봉은사라는 절을 짓고 할머니의 갸륵한 뜻을 받들기 위하여 수십 년간 공을 들여 5층 석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하전면에 있는 5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 고을의 이름은 원래 강음현이었으나 봉씨의 시조인 봉우정승이 연못에서 나왔다고 하여 하음면이 되었다가 하전면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세를 위하여 재상집 여종과 결혼한 선비.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날마다 이리저리 양식을 구하여 근근히 처자식을 먹여 살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날마다 하루 벌이 일로 근근히 하루 양식을 얻을 뿐이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소. 이렇게 살다 늙어 혹시 병이라도 든다면 우리 식구 모두 죽는 것이오. 나는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미래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보고 싶소. 5, 6년 동안 당신은 길쌈이나 삭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은 뗄 나무를 주워오게 하면 그럭저럭 세월을 버티며 연명할 수 있지 않겠소?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선비는 마침내 집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재상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여론을 살핀 뒤 가장 청렴하고 신망이 높으며 재주가 탁월하고 도량이 넓은 재상을 골라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 여종 중에 너무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가고 애인도 없는 자를 골라 예물을 주고 아내로 삼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여종의 남편으로서 주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 집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인 내외의 지시를 받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소작세를 걷어오기도 하는데 모든 일처리가 정직하고 능수능란하여 주인이 아주 좋아하였지요. 시간이 흐르고 주인 내외가 전적으로 일을 맡겨 집 안에 무슨 일이든 선비와 상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대감이 조용히 물었지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무엇이고 본래 어디 살았느냐? 저는 함경도 백성으로 이름은 이 아무개입니다. 어릴 때 글을 배워 잠옷 물리를 깨쳤지만 집에 돈이 없어 고생하다가 여기저기 떠돌던 끝에 이리로 오게 되었지요. 글을 안단 말이지. 앞으로는 안으로 들어와 장부 관리하는 일을 맡도록 해라. 선비는 장부 관리하는 일을 맡아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여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대감은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지요. 대감은 선비에게 재무 일을 맡겼습니다. 관찰사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을 적 선비가 조용하게 말하였지요. 사또께서는 누구보다 청렴하셔서 관아의 돈을 한 푼도 쓰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지금 장부에 올라있는 돈 외에 은화 10만 냥이 남아있는데 어찌 처리할까요? 나도 처리할 방도를 궁리 중이다만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했구나. 평안도 선비이며 백성들, 병졸들, 아전들이 일을 잘못 벌여 쓴 돈이 얼마이고 또 어떤 일을 잘못 벌여 쓴 돈이 얼마입니다. 5만 냥을 여기에 쓰면 그 부실을 모두 메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만 냥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중국 물건을 사와서 배에 싣고 삼남으로 내려가 일본에 팔면 곡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돈으로 활, 화살, 칼과 창, 대포를 사다가 대동강을 방비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감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 여기고 은 10만 냥을 모두 선비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5만 냥으로 평안도의 부실을 모두 메웠지요. 나머지 5만 냥으로 중국 물건을 사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관찰사는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관찰사는 여종의 남편에게 크게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무개는 큰 도둑놈이니 내 죽이고 말겠어. 그 후로 3년 뒤 선비가 해진 옷을 입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아내인 여종을 시켜 안주인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제 남편 이 아무개가 와서 뵙고자 합니다. 안주인이 말하였지요. 대감께서는 5만 냥을 도둑 맞았다며 항상 네 남편을 죽여야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평안도에 있을 때 대감께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지. 만약 네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집안일을 의지할 곳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네 남편의 공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어서 네 남편에게 이런 사정을 자세하게 말하여 어서 떠나게 하여라. 절대로 대감께 들켜서는 안 된다. 알았지? 여종이 그 말을 자세하게 전하자 선비는 한번 웃더니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대감의 눈에 띄었습니다. 대감은 즉시 그 죄를 하나하나 꾸짖으며 커다란 곤장을 준비하도록 하였지요. 곤장을 쳐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말하였습니다. 5만 냥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만일 제가 그 돈을 훔쳤다면 감히 다시 와서 뵐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왜 자세한 곡절도 묻지 않고서 다짜고짜
죽이려 하십니까? 대감은 잠시 곤장 치는 일을 멈추라 분부하고 곡절을 말하게 하였지요. 선비는 물러가서 선비의 의관을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계단을 올라가 손님의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는 함경도 백성이 아니라 영남의 선비입니다. 제가 대감이 부리는 여종의 남편이 된 것은 대감이 평안도 관찰사가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평안도의 물산이 가장 풍부하기에 몸을 굽혀 대감을 섬기며 평안도의 물건을 사들여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에게 먼저 이득을 주어야 하고 윗사람에게 이득을 주려면 아랫사람에게 먼저 이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그래서 평안도의 선비이며 백성이며 병졸이며 아전들에게 5만 양으로 이득을 준 뒤에 나머지 5만 양으로 장사를 하여 다시 10만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반은 대감택에 이득을 드리고 나머지 반은 소생의 집에 이득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대감은 원금을 전혀 잃지 않았는데 왜 소생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속였다는 게 미운 것이니 이득이 있고 없고는 논할 바가 아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선비가 물러나와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안고 대감의 아들을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손님의 예로서 대감을 배웠소. 그러니 그대들 역시 나를 여종의 남편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오. 선비는 그동안의 전후 사정을 모두 말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일 대감을 속이지 않았다면 대감처럼 청렴한 분이 무슨 수로 5만 양을 들여 논밭을 살 수 있었겠소? 나는 5만 양으로 중국 물건을 사들여 동네로 갔소. 거기서 일본 물건으로 바꾸어 다시 서울로 가서 파니 서너 배의 이득이 남았지. 그러나 큰 물건을 취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오가는 길에 공공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잔치를 열어 소비한 돈 역시 적지 않았소. 그리고 나서 쓸 돈을 헤아려 보니 땅과 집과 노비를 살 돈으로 10만 양이 있었소. 우선 좋은 땅이며 집과 좋은 노비를 가려 5만 양에 사들였으니 이는 대감께 돌려드리겠소. 이게 바로 그 문서들이니 그대들이 받아두시오. 또 대감께 드린 것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땅이며 집과 노비를 가려 5만 양에 사들였는데 이건 내가 가지겠소. 내일 그대들의 고향의 노비들이 쌀 1,000섬을 실어다 가져올 것이오. 그건 5만 양으로 산 땅에서 나온 것이오. 과연 고향의 노비 수십 명이 수레를 세내어 쌀 1,000섬을 싣고 와 대감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크게 한숨을 쉬며 경솔하게 꾸짖었던 일을 부끄러워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대감은 청빈한 가문으로서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부 여인과 선비의 혼인 내기. 옛날 순창읍에 현명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여기저기에서 좋은 혼초가 들어왔지만 다시 시집을 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꽃같이 젊고 예쁜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혼자 살기에는 아깝지. 이웃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설씨라고 하는
권세 있고 지체 높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 선비도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설씨는 마음속으로 과부를 짝사랑하고 있었지요. 먼 발치에서 과부의 모습만 보여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참다 못한 설선비는 중매쟁이를 내세워 과부에게 청혼을 하였지요. 그러나 과부는 설선비의 청혼을 단번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과부에게 애원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았지만 과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만 가보십시오. 전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해왔던 선비였지만 과부가 거절하는 데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설선비는 다른 여인을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자꾸 과부와 비교가 되어 다른 여인은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혼자 애를 태우다 못한 설선비는 어느 날 과부를 찾아가 보았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높이 석자 되는 나막신을 신고 한양까지 갔다 올 동안 당신은 저 산에다 성을 쌓는 것이요. 내가 이기면 당신은 나와 혼인하고 당신이 이기면 2번 다시 혼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소. 과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청혼을 하는 설선비가 성가시게 여겨졌던 터라 이번 기회에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할 양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약속한 날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선비는 높이가 석전화 되는 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향해 떠났고 과부는 부지런히 돌을 날라다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자신만만하였지요. 내가 이 시합에서 이겨서 설씨가 2번 다시는 혼인하자는 말을 못 꺼내게 해주겠어. 과부는 손끝이 모두 닳아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한편 설선비도 아름다운 과부를 차지할 생각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한양을 향해 달려갔지요. 해질 무렵 과부는 마침내 성을 모두 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성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설선비가 돌아왔지요. 과부는 자신이 이겼다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선비는 시합에서 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고개를 떨구고 과부의 치맛 자락만 바라보고 있던 설선비가 갑자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겼소.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성을 쌓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과부가 당황하여 따지듯 묻자 설선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옷에 묻은 흙도 다 못 털어냈잖소. 그러니 내가 이겼소. 흙이라니요? 그제야 치마를 내려다본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을 모두 쌓고 이겼다고 안심한 나머지 치마폭에 묻어있던 흙을 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설선비는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 것에 깨달은 과부는 수절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수백 척 아래에 있는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홀 어머니인 과부의 절개를 기리어 그녀가 쌓은 성을 홀 어머니 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바위 이야기.
옛날 지금의 대전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대 독자인 아들에게 자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였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 우리 집 대가 끊어지게 생겼구나. 더 늦기 전에 새 며느리를 얻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님, 3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안에 제 집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땐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들이 간절하게 사정을 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끓여주기 위하여 부모님 몰래 미역까지 사다 놓고 아기가 생기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내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며느리를 쫓아내었지요. 시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울며 골목을 돌아 나갈 때였습니다. 남편이 뒤쫓아와 미역을 한 다발 안겨주며 말하였지요. 여보, 이건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끓여주려고 내가 사다 놓았던 미역이요. 가지고 가시오. 남편이 울며 미역을 안겨주자 아내는 말 없이 미역을 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하였지요. 아내는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자 바위 밑에다 미역 다발을 숨겨두고 혼자 눈 위를 걸어갔지요. 그러다 아내는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아내의 몸 위로 눈이 내려 쌓였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와 눈이 녹자 그곳에서 사람 모습을 한 바위가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아들 바위라 불렀고 또 미역을 숨겨두었던 바위를 미역 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산 돌탑의 전설. 이 감룡이라는 사람은 1860년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였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감룡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 감룡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적 이 감룡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이 감룡은 3년 동안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이 감룡은 작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그가 19살이었지요. 이 감룡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마이산에서 돌을 닦았지요. 배가 고플 때에는 산속의 풀을 뜯어먹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돌을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 감룡은 돌을 모두 깨우쳤지요. 그는 자신이 깨친 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돌탑을 쌓아야겠다. 그날부터 이 감룡은 밤에만 마이산의 탑을 쌓았지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탑 쌓는 것을 보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이감룡은 다른 산에 있는 바위를 가져다가 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먼 곳에서 바위를 가져올 때에는 축지법을 썼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돌탑을 쌓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이 감룡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네. 에이, 설마. 하늘을 날지 않으면 어찌 높은 곳에 돌을 쌓을 수가 있겠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이 사람아, 그랬다가는 탑이 무너져 버릴걸? 그러고 보니 어떻게 높은 탑을 쌓는 거지? 우리 오늘 밤 가서 볼까?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었지요.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 마을 사람들은 두 눈을 반짝반짝 거리며 이감룡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감룡은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채고 잠들게 하는 주문을 외웠지요. 주문에 걸린 마을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지난 뒤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저것 봐. 저 탑 위에 또 돌 하나가 올라가 있어. 모두들 놀라서 입을 떡 하고 벌렸습니다. 이 감룡이 공중으로 붕 떠서 돌을 쌓아 놓은 것이 틀림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감룡은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108개의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탑들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덕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마이산의 돌탑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새벽, 한 아주머니가 돌탑 밑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였지요. 제발 우리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벌써 100일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렸던 것이었지요.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이산의 돌탑이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한 것이었지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꽁꽁 얼어 있었지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놀란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릇 한 가운데에서 얼음이 나무 가지처럼 삐죽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꼭 밥그릇에 수저를 꽂아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물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드름이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건 보았어도 거꾸로 자라는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아주머니의 시아버지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지극한 사람의 물그릇에는 고드름이 거꾸로 열리게 되었지요. 지금도 마이산 돌탑들은 10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뚝 솟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